강병규의 위험한 초대. 마이크 앞에 앉은 지 4년 만입니다. 많이 죄송했습니다. 많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많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할 말은 하고 들을 말은 듣겠습니다. 자, 위험한 초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병규의 위험한 초대. 앞으로 매주 스포츠, 문화, 연예계의 핫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네, 저는 인터뷰하는 남자 지승우고요. 프리랜서 인터뷰어인데 그동안 한 10년 동안 200여 명을 만나서 29건의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전 28건보다 최근에 나왔던 김어준 씨의 닥치고 정치가 더 많이 팔려갖고 정치상의 혼란을 겪고 있는 지승우입니다. 닥치고 정치의 저자신 거예요. 그렇죠. 인터뷰어죠. 저자는 김어준 씨고. 어떤가요? 사람들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면 도대체 가장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 출판사예요? 작가예요? 인물이에요? 그 출판사가 제일 많이 벌죠, 아무래도. 그 어느 정도의 단계를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뭐 저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세가 있으니까. 근데 뭐 저자가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뭐 4억을 지을 정도는 아니지만 출판사는 100만 부 정도 나가면 4억을 짓는 경우도 있고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몇 층짜리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자, 다음. 그 문화와 연예 그리고 스포츠를 들여다보는 목적을 가진 위험한 초대에서 문화도 연예도 스포츠도 잘 모르는 저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참 그 야구 팬으로서 선수협의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인연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야구는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야구로 비유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야구를 사랑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법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네,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그냥 교수랑 연구 교수랑 좀 차이가 있나요? 예, 그 야구 선수로 치면 1군 선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면 저는 이제 신고 선수급이라고 이제 그 2군 선수는 무슨 교수입니까? 2군 전임 강사쯤 될까요? 말고 연구 교수는 이제 제가 길게 설명드리긴 그렇고 프로젝트 베이스도 있고 이제 학교 소속도 있는데 저는 학교 소속이고요. 그 이제 계약직이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야구 선수들과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질감 느끼고 있고. 그러면 우리 김 박사도 매년 재계약 여부가 그 불투명한 거예요? 저희는 연봉 협상 같은 건 없죠. 네, 저희는 연봉 협상 같은 건 없고. 연봉 통보입니까? 그래 연봉. 아니 연봉 협상은 없으면 그 다음 학기에 뭐 강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결정이 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동법적으로도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고용 보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좀 떨어지고 지금 있고. 그러면 결론을 내보면 굉장히 지금 직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네.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그 이제 가르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 예컨대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법과 정치, 뭐 현대사회 법과 권리 이런 수업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시간 강사 6년 했는데
예, 뭐 우수 강의 교수상은 8번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 뭐 이런 얘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뭔가 뭐 있어야 된다면서. 뭐 사람들이 법이 굉장히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강병규 씨는 워낙 법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잘 이제 많이. 거의 법조계에 계신 분이시죠. 법조인이시죠? 저도 예. 저도 한 38년 동안은 법이 뭔지, 네. 그렇죠. 최근 몇 년간. 뭐 네. 법이 왜 있는지 네. 도 몰랐었는데 네. 또 심지어 뭐 법이 저를 지켜줘야 될 만큼의 그런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네. 네. 선량의 기준이 뭡니까? 하지만 갑작스러운 그 세상 풍파가 네. 저에게 법전을 저에게 선물해주고 네.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이 법률 용어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알게 됐고요. 근데 강병규 씨가 전문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알게 된 법은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아니 물론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 뭐 계약에 관련된 법이라도 잘 아시겠지만, 아유 머리야. 일반적으로 법을 통칭하면 법을 통칭해서 생각하면 이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권리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네.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게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게 법의 핵심인데. 저 야구에 있어서 선수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권리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선수협 관련된 데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예. 앞으로도 사실 프로야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프로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권리라는 측면을 굉장히 많이 못 느끼고, 예.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프로야구 이쪽 영역에서 사람들의 권리 찾기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위험한 초대에서 우리 연세대학교 네. 법학과 김정환 연구교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사실 간당간당해요. 멘트들도 제목 프로그램 우리 팟캐스트 제목도 위험한 초대인데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 교수, 예,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네네. 아니, 눈을 피하는 건 아니고요. 선수협과 관련된 권리 문제라든지, 뭐 아니, 권리 문제 말고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문화 모르고, 연애 위험한 모르고. 초대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네. 나서주라고요.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제가 중간에 커트를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중간에 커트를 해보면 방송이 안 되는 법률 자문도 해주시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손대 메고 들어간다든지 이분이 괜찮았다 뭐 이렇게. 이분이 괜찮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쎄요, 저는 그런 것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또 다음. 예, 문화로 소통하는 경제 문화저널 20일, 그리고 월간 이코노미 컬처 스포츠 담당하고 있는 박진호 기자고요. 위험한 초대에서 우리 박진호 기자의 역할은 저희 대신 또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대신 직접 그 인물, 그 이슈, 그 대상에 대해서 취재해 주시고, 예. 다른 기자와 달리 그냥 컴퓨터 앞에서 자판만 두드리는 기자가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취재하고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는데 예. 가능하겠죠? 해봐야죠, 뭐.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험한 게스트들의 자기소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위험한 초대 첫 이야기는요,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선수협이죠. 선수협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선수협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문제고, 어떤 부분 때문에 선수협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험한 초대의 선수협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된 사안 하나만 딱 놓고 얘기하자면은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의 퍼블리티시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초상권, 성명권, 성명권 이것의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선수협이 그것을 어떤 정당한 계약과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선수협 정관에 걸맞지 않게 그 계약과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들이 오고 가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발단이 된 거고 그 사항들을 이렇게 파헤치면서 그 규모라던가 그런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글쎄요, 지금 정확히는 사실 법정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만 보면 26억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저도 법정에 참관을 했었고 우리 박 기자도 참관을 했었지만 증언에 의하면 69억 9천이야. 네. 선수협회 예. 권시영 사무총장이 저도 법정에서 깜짝 그렇죠. 놀랐습니다. 우리 김 교수도 네. 참가하셨고. 사실 그거는 뭐 네.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참관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놀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뭐 아무래도 그 권시영 전 총장이 이제 인터뷰에서도 한 얘기인데 20억 정도의 그 금액에 대해서도 어떤 선의에 의해서 있었던 금액이다. 20억이 선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이건 아무리 좋게 보려 그래도 대한민국에 20억을 선의로 줄 사람이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누가 있겠어요? 사실 선의는 말도 안 되고요. 법정에서도 사실 왔다 갔다 이야기되는 분위기가 저는 그날 너무너무 답답했던 게 정작 주인공인 프로야구 선수들은 아무도 그 법정에 보러 안 왔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선수들 100명, 200명이 와서 쫙 둘러싸서 봐야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들 자체가 너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액수가 정말 그렇죠. 엄청난 액수인데. 네. 이렇게 그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만든 선수협인데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저 포함 선배들이 뭐 올라가서는 최동원 선배님부터 정말 선수들의 권익과 권리를 정말 우리 스스로 찾겠다라고 해서 만든 단체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구 선수 출신도 아닌 그 일반 사람 권시영 그리고 뭐 롯데 자이언트 그 투수 그 손민환 선수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그 선수협회를 말아 먹은 거거든요. 뭐 제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판단해 보니까 약 한 70억 가량 돼요. 정말 기가 막히고 뭐 코가 막힌 엄청난 큰 돈이죠. 뭐 종목도 아주 치사해요, 그죠? 예, 뭐 다양하게 사실 법정이 아닌 이런 곳에서 얘기할 때 야 정말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양한 부분이 있고 사실 되게 대의적으로 얘기할 때 종목이 뭐가 있죠? 뭐 자녀 유학비, 그리고 뭐 선수들의 피 같은 1%의 돈으로 본인의 헬스클럽 이 회원권을 이미 보도가 됐지만 사고 그 사무총장 건강관리비라고 해서 뭐 그 헬스클럽 사실 보통 저희 아버지가 매일 헬스클럽 다니시는데 운동을 하시는데 사우나 가는 거겠지 찜질방이나 아침에 왜 가세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 헬스클럽이라고 나름 헬스클럽이죠. 찜질방을 같이 할 수 있는 헬스클럽. 예. 사실 저희 집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있지만 근데 그건 진짜 제가 만약에 현역으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을 제가 알았다. 뭐 저는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요즘 선수들이 좀 너무 이게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일단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할 때 선수들이 너무 참여가 없어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여러 차례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송승준 선수가 한번 참관을 했었거든요. 유일하게. 예. 그때 송승준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니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다 진짜입니까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입장이다. 송승준 선수랑 같이 저는 그날 송승준 선수 악수해서 너무 좋았어요. 송승준 선수가 오고 그 다음에 정원석 선수가 한번. 예, 맞아. 정원석 선수 한번 왔고요. 그 정원석 선수의 또 불같은 성격으로 또 이렇게 많이 또 파헤쳐진 것도 사실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실명을 공개합니다. 마혜영 씨 이름 나오고 있고, 뭐 성구회라는 그 단체의 전설들이 후배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얻고자 행사를 한 부분도 나와 있고, 뭐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다루겠지만. 성구회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다루겠지만. 그리고 또 뭐, 법정의 증언에 우리가 저희 참관할 때 증언을 보면은 이 무슨 로비스트들이 할 때 무슨 뭐 밍크코트 로비, 온 로비 뭐 이런 거 있지만 또 이번에 이 초상권 로비 사건은 좀 시계 로비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죠? 뭐
개수로는 한 10개, 금액으로는 뭐 한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그 권시영 전 사무총장이 요구를 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계를 전달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좀 충격적이죠. 그죠? 뭐 10개 가운데 그 권시영 씨 그 자신의 시계, 그다음에 또 그 권시영의 부인 시계, 또 그리고 손민환 시계 1개, 또 마혜영 시계 1개, 그리고 감독님 부부 시계 몫으로 또 2개, 그리고 나머지 시계는 뭐 어디다 전달한지도 또 확인이 안 됐어요. 뭐 시계 1개당 가격이 그러니까 뭐 얼추 뭐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뭐 어떤 시계냐면 그 명품 시계예요. 뭐 그 손민환한테 전달하려고 했었던 시계는 IWC. 그 사실 그 시계는 지금 검찰청에 지금 압수되어 있는데 그 전달을 그 권시영 씨가 손민환에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자 다시 그 반환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 마혜영은 그 롤렉스 스포츠 그 시계를 받은 걸로 그 법정에서 그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서 뭐 그 훌륭하신 그 야구 그 감독님께서 시계 2개를 받은 걸로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그 감독님은 그 권시영과 손민환이 그 선수들의 그 선의의 뜻을 모아서 전달한 그 순수한 시계로 알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선의로 전달된 그 감독님 부부의 시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손민환의 도덕성이 드러나요, 여실히. 제가 법원에서 그 증언하는 내용을 똑똑히 들었는데, 본인이 자기가 권시영을 시켜서 시계를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증언에서는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 잘 모른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감독님이 또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감독님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손민환이랑 통화를 해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전했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금방 드러날 일인데, 그런 부분이 참, 그 감독님께도 뭐 참 같은 그 야구 그 제자로서 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고, 그런 부분이 좀 그 명명백백히 좀 밝혀져서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또 밝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수협 전체적인 부분의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 선수들이 많이 사안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손민환 선수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같이 운동을 했던 선후배고 끝까지 봐주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정말 가장 나쁜 놈은 손민환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선수들은 그래도 손민환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결국 제가 졌어요. 그때 분당의 모임에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제 말이 또 맞았죠. 사실 법정에서 사실 손민환 회장이, 전 회장이 권시영 총장의 비리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렇죠, 이미 그렇죠. 1년 전에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계약도 자기가 했고, 그렇죠. 자기 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데. 심지어 가장 충격적인 거는 피고인 중에 한 명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권시영 전 총장을 어떤 형태로 물러나게 할 것인가까지 논의를 했어요.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선수들한테는 권시영 총장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자기도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선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민환 선수를 지켜주려고 했다는 부분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만큼 의리가 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부분을 너무 선수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야 될지. 이게 지금 NHN이랑 선수협이랑 맺은 계약서거든요. 이게 연간 30억으로 5년간 총 1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건데, 이 돈을 결국은 이제 선수들이 550명이 KBO에 등록된 선수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은퇴 선수들. 그리고 은퇴 선수들 한 120여 명 지금 선수협회 산하에 있는 선수들이 나눠 갖는 건데 이게 피부에 안 와닿는 거라 딱히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 아유 뭐 그까짓 거 신경 쓰기도 싫고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지금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장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시장 가격 적정한 그 초상권의 가격은 이거의 2~3배 이상이라는 게 게임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30억, 그러니까 선수들은 30억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 하지만 그거를 550명을 나눈다? 또 120명을 더 얹은다? 그럼 670명? 그러면 얼마 안 되거든.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뭐 선수들이 지금 아유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선배들 후배들을 위한 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이 시장이 커져야만 결국은 나중에 은퇴 후에도 안정된 그 고정적인 얼마 안 되더라도 많이 되면 더 좋겠지만 고정적인 자기 수입원이 될 텐데 이걸 인식을 못 해요. 현재는 그 30억은 배분되고 있는 거예요? 배분은 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선수들이 각성하고 좀 느껴서 아마 계약을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계약으로 파기를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반드시 전 회장 총장의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원상태로 적정한 가격으로 돌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선수협에서 일단은 공지가 나왔습니다. 공지가 나와서 선수협 이제 대행사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주식회사 IMP라는 회사인데 이게 좀 비리에 연루된 전 권시영 총장과 연계가 있는 그 회사인데 선수협에 이제 프로야구 선수협의 이제 어떤 초상권 관련된 계약이나 이런 업무들을 대리해 왔는데 이 업체에 대한 부실성과 문제점을 선수협에서 지적을 하고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또 이 업체 그리고 연루되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법원에 법정 기소를 이미 했고요. 1월 9일자로 법정에 이제 법원에 기소를 했고 그래서 검찰이 선수협이요. 그럼 기소가 아니라 이제 고소를 했고요. 예, 고소를 역시 법조인 강병규 씨. 난 이런 걸 왜 잘하는지 몰라. 저희는 잘 알고 저희는 알 것 같은데 왜 잘하시는지. 법정에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왜요?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던데요. 법률 용어의 달인. 일단 나한테 상담들 좀 해봐. 일단 그렇고요. 또 지금 선수협에서 이제 어제 제가 박충식 사무총장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박충식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는 이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 업체들이 우린 이미 IMP하고 다 이게 계약이 돼 있다. 다 했는데 아직도. 예. 그런데 이걸 자꾸 문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강병규 씨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충식 사무총장은 상당히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저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예, 난 좀 문제를 좀 자르자주의고 예, 법적으로 그 형은 좀 덥자주의야.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같은 생각인 거는 선수협 문제를 발본색원에서 잘 해보자는 생각은 같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식 총장이 이 IMP하고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선수협이 고소를 하게 된 거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됐고 또 이 IMP랑도 그 IMP가요. 말 좀 죄송 끊어서 본데 예. 제가 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제 똥개니까 동물이잖아요. 네. 선수협이 받는 30억보다 IMP가 가져가는 돈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정황은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게 슬픈 현실이라는 거고 선수들이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자주 이런 그 이야기들을 다룰 거예요. 다룰 거고 매주 선수협을 팔로우 할 건데 우리 박진호 기자께서 다른 분야, 다른 또 종목 취재도 바쁘시지만 이 선수협을 지키고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저는 끝까지 좀 팔로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선수협 자체가 뭐 프로야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프로야구가 작년에 700만 관중 시대도 열었고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선수협이 잘 돼야지 다른 종목에도 선수들의 협의체라던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프로야구 선수협이 잘 돼야 됩니다.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요. 예.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까봐 굉장히 좀 많이 민망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좀 많이 나서고 있고 우리 박 기자도 좀 도움을 주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분들도 그냥 대충보다는 좀 들여다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얘기를 할 땐 잘못된 얘기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 이 부분은 이게 문제더라라고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가 그런 식으로 연루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더 심하게 연루가 돼 있어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겠지만 야구라는 대의적인 명분 그리고 본인이 명성을 쌓았던 거는 야구라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야구라는 종목이 팬들에게 주는 그리고 이후의 선수들에게 주는 어떤 순작용을 생각할 때 반드시 자기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선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퍼블리시티권, 선수들의 성명권을 사용해서 비리가 생긴 시점은 마구마구라는 CJ 마구마구라는 회사가 KBO를 상대로 스폰서십을 가지면서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시점입니다. 그게 이제 연도수로는 2008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2개의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때 문제가 된 게임 업체가 어디냐? 슬러거라는 게임이에요. 그 회사 이름은 네오위즈고요. 그 게임을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회사의 이름은 와이즈캣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와이즈캣과 그 네오위즈죠. 이 두 개의 회사지만 한 회사가 마구마구라는 야구 게임이 한국야구위원회와 선수들의 초상권을 독점으로 가져가면 슬러거 게임은 네오위즈의 슬러거 게임과 와이즈캣이라는 회사는 폐업을 해야 돼요. 뭐 폐업의 강제 권한이 아니라 선수들의 이름을 못 쓰고 구단의 유니폼을 못 쓰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투자 비용, 개발 비용 등 해가지고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게임 시장에서 버림을 받게 되니 네.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래서 레이더를 동원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동원을 한 게 KBOP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준 단체에 가요. 가서 문을 두드려 봐요. 근데 문전박대를 당하죠. 왜냐하면 CJ 마구마구의 권한을 줘버렸으니까. KBOP의 사업에 스폰서십을 연간 40억씩인가 받고 그 대가로 독점을 줘버렸으니까 KBOP라는 한국야구위원회의 자회사는 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벌써 독점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이즈캣과 슬러거라는 회사는 제2, 제3의 카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건이 밝혀지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 SK 구단의 프런트에 연결을 받아서 이제 KBOP도 갔다가 안 되니까 또 언론사도 가보고 그 언론사의 이름은 일간스포츠예요. KBOP가 KBO의 자회사가 그렇죠. 된 건가요? 그러니까 KBO가 비영리사단법인이에요. 예. 한국야구위원회는. 예. 그래서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하는 게 적법하지 않아요. 목적 사업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자회사가 마케팅 수익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게 바로 네. KBOP라는 단체입니다. KBOP라는. 그래서 언론사도 동원하고 야구인도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구단 관계자도 만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간스포츠의 야구 팀장이 그 선수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을 두드린 사람이 지금 YG캣 대표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구름이라는 포털 사이트의 그 부사장, 그 김모 부사장이에요. 그래서 당시 YG캣의 남모 대표하고 그리고 그 구름 포털의 그 김모 부사장이 그 의기투합해서 머리를 맞대서 선택한 카드가 바로 권시영이란 카드예요. 예. 그래서 그 권시영이란 사람만 잡으면 적어도 KBO는 잡지 못했지만 선수협은 잡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권시영에게 그때부터 공을 들이고 권시영이 원하는 모든 그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네. 궁금한 게요. 네. KBO는 지금 규약상 네. 그 어떤 선수들이 주체가 된 게 아니라 구단이 주체로 돼 있잖아요. 구단이 주체로 되는데 그 자회사가 네. 선수들의 권리를 팔았잖아요. 그럼 선수협이랑 네. KBOP가 무슨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2009년도 10년도에 선수협이 소송을 통해서 초상권을 따왔지만 네네. 그 전에는 네네.
모든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 규약에는 네. 다 구단에 속하고 귀속한다예요. 구단에. 네. 심지어 구단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마이크 앞에 쓸 수도 없어요. 그런 구단과 선수 간의 그 일방적인 통일 계약서를 깨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법적 소송을 통해서 초상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져오니까 이렇게 선수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네. 협상을 하게 되고 수익을 고대로 갖게 되지만 그때만 해도 KBO P에서 30% 그러니까 10을 벌면 7은 KBO P가 갖고 네. 3을 선수협회에 띄워주는 그 분배만 받는 상황을 선수협이 초상권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수협이 KBO나 구단과 싸워가지고 초상권을 따온 게 아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당시 그 포털의 김모 부사장이 돈을 들여서 7억 원 이상을 돈을 들여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선수협과 KBO와 싸움을 시켜가지고 2년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선수들이 따온 게 아니라니까요. 뭐 투쟁을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 행동을 취해서 따온 게 아니라 선수협을 꼭 잡아야만 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따온 거예요. 그걸 권시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게임사들이 이제 그때 시작으로 장난쳐서 결국은 그 YG캣 그 회사만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결국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 회사가 법적 싸움,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법적 싸움을 하게 하고 승소를 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뭐 탄탄대로지. 자기네들이 권리 얻었지, 초상권 사용할 수 있게 됐지, 거기다가 선수협회 사무총장이랑 밀접한 관계니까 계약 관계 잘 유지되고 있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초심엔 사업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이제는 돈을 더 버는 대로 네. 눈을 돌리고 그걸 또 이용을 해서 권시영은 또 자기 부를 축적을 하고 뭐 이런 구조거든요. 아무튼 그 YG캣의 자신의 회사를 NHN에 지분 51%만을 넘기고 400억 이상을 챙겼어요. 선수협을 이용해서. 일단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그 자신들의 연봉과 이런 것 외에 따로 그런 식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겠죠.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리고 매년 30%씩 KBO P에서 분배받을 땐 선수들한테 10원도 안 나눠줬어. 진짜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종범 뭐 전 회장이랑 나진균 전 사무총장 제가 정말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에서 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 30원이 됐든 3원이 됐든 선수들 몫으로 받았으면 나눠줘야지. 돈 많은 선수는 안 나눠주고도 2군 선수들은 나눠줘야지. 근데 그거를 뭘로 했냐? 자기네들 월급을 썼어요. 운영비를 썼어. 선수협. 그러니까 선수협은 선수들의 연봉 1%로 운영이 되는데 그게 1년에 한 3억에서 4억 되는데 그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이들의 피 같은 돈이 4억이 거쳤어. 3억이 거쳤어. 그러면 여기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는 아니잖아.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으로의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받고 싶은 연봉의 한 60, 70% 정도 선에서 끝내야지. 근데 마치 대기업인 양 선수들의 회비를 그대로 소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된 결과가 뭐냐. 선수협회 사무국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프로야구 선수들 그 최저 연봉, 그러니까 대다수의 선수들보다도 또 높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뭐 뭔가 곳간에 곡식이 있어야지 선수들을 나눠줄 텐데 그걸 다 써버리는 거야. 돈이 안 남어. 그러니까 선수들은 지금 왜 우리가 초상권을 따오게 됐는지도 몰라.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데 선수들이 이것도 얼마큼 잘 알게 되느냐도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방송을 정말 제가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어떻게 좀 들려줄 방법이 없나까지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강제로라도. 저희가 잠실 야구장 앞에 틀어놓고 대기하고 있을까요? 큰 소리로 그냥 틀어놓고. 강제로라도. 그래서 지금 새롭게 그 신임 집행부 박재홍 회장이 저 또한 지금 굉장히 선수 시절에는 그냥 워낙 뭐 스타였고 그때만 해도 뭐 30 뭐 현대 시절에 박재홍은 그야말로 지금의 뭐 그럼요. 타선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가지고 굉장히 뭐 슈퍼스타였고
그때 기억만 있다가 선수협 회장이 됐다 그러길래 저는 사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손민환보다 더한 놈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선수 강병규가 봤던 선수 박지용의 이미지인 건가요? 왜냐면 슈퍼스타가 과연 2군을 챙기지 못하거든. 저는 그거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또 흘러왔고 저랑 같이 만들었었던 송진우, 양준혁, 마혜영 이런 사람들이 2군을 돌봐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하지만 우리가 그때 작전은 짰어요. 우리 모토는 2군 선수들 권익을 보호하는 걸로 가자. 그래야 우리가 호응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작전이었던 거예요? 우리 고해성사지만 사실은 이게 다 진짜 내가 그때 가서 내가 결국은 그때 나도 그런 부분에 동조한 게 결국은 이런 꼴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그걸 모토로 간 건 작전을 잘 짰지. 그러니까 전 국민의 동의는 구했지. 하지만 그네들이 원한 건 양준혁은 팀을 옮기는 거였고 송진호 회장은 자기 명예였고 그 뒤로 다 안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후배들 위했다라면 구단의 핍박이든 자기의 불합리한 게 있어도 끝까지 선수협을 사수했어야지. 근데 안 했거든. 그렇다면 결국은 앞에 모토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난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박 기자가 얘기했지만 양준혁이 나서라. 선배들이 왜 안 나서냐. 지금 같아서는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처먹은 놈들 같아. 그렇지 않고서 왜 말을 못해? 자기가 핍박과 협박을 받으면서까지 만들어놓은 단체가 이렇게 엄한 놈들이 와서 해코지를 한다면 왜 말을 못해?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마영이라는 사람은 내가 오늘 또 얘기하지만 이 기사가 있었잖아. 칼럼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참새들이 그 짹짹거리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참새도 되셨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트위터에는 140글자로 자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너무 선수협으로만 가도 이게 듣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스럽긴 한데 저는 사실은 위험한 초대의 그 모토와 탄생 이유는 사실 선수협입니다. 왜냐면 우리 다 선수협 때문에 우리가 만난 인연들이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들 계속 하나하나 지금 이제 큰 줄기만 얘기했지만 이 사례들은 우리 박 기자가 취재를 계속 하고 계세요. 선수협이 어떻게 태동됐는지를 위험한 초대를 통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윷놀이하거나 고스톱쇼선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구단이 톨게이트 앞에서 바리케이트에 코치들을 버스 앞에서 들어 눕게 하고 가면 코치들 밟고 가라고까지 하면서 코치들이나 구단 프런트가 선수들을 협박했었던 그걸 이겨내면서까지 만든 단체고 김기태, 유지현이 63빌딩 그 총회장에서 선수협 없어 삼성 노조 없어 하면서 깽판 부리고 나가는 것도 그것도 이겨내고 만들어 놓은 단체고 모든 선수들이 따뜻한 나라로 전주훈련을 갔을 때 서울역, 명동,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을 뒹굴면서 15명, 17명, 20명이 서명지 받고 후원금 모금하러 돌아다니면서 만든 단체가 선수협회예요. 뭐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뚝딱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데 최근에 선수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선수들과 야구 팬들은 그 새끼들 뭐 하는 짓거리들이 뭐 FA 나오려고 그러고 뭐 지네들 연봉 많이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번에 내가 이런 문제가 만약에 제 메아리로만 머물러졌으면 저는 2군 선수협만 따로 만들려고 그랬어. 정말. 어차피 돈 많이 벌고 배부른 놈들은 선수협의 권익 신경 안 쓸 놈들이니까 2군 아이들만 모아서 2군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단체를 따로 한번 만들어볼까? 각 구단에서 니들 2군이 아니라 퓨처스 리그다 이러면서 퓨처스야 이러면서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역시 재미가 없는지 잘 몰라요. 우리 지 선생님, 우리 4명 중에 1명도 지금 모르잖아. 야구를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힘든 싸움이라는 것도 예상했었고. 사실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문화 자체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르지만 선수협 자체를 선수들의 노조인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고
노조라는 게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완전 부정적.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시각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도 좀 그쵸.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선수협이라는 단체 자체가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구단에 대항하고 단체와 싸우기 위한 그런 형태를 자꾸 가져간다라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일반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처음에 2000년도에 KBO나 구단들도 관중이 500만, 600만 들어올 줄 몰랐던 거야. 우리한테 100만 들어오면 노조로 가도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 그리고 600만 정도 돼야 뭐 권익이고 뭐 대우고 얘기를 하지. 지금 200만, 300만 어디다 대고들 이렇게 했다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줄 몰랐겠죠. 구전 전승이라니. 그랬다고. 근데 이제 어느덧 작년에 680만이잖아. 이제 올해는 2012년도 700만을 넘어설 걸로 예상하고 있고. 포스트 시즌까지는 이미 지난해 7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포스트 시즌 뭐 예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지금 현역 중에 야구인 중에도 없고. 그리고 달라는 받아갈 사람들이 안 달라 그러는데 줄 사람이 왜 먼저 줘? KBO랑 구단들은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지. 야구인들이 원래 의리 하나로 뭉쳐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참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KBO랑 구단들은 아차 싶을 거야. 500만만 되면 그런데 지금 그거 훨씬 넘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사실 제 9구단이 생기고 이제 10구단까지 생긴다고 하면은 700만 관중이 돌파한 시점에서 정말 1000만 관중 시대도 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렇죠. 저는 비관적으로 보면 나는 사실은 야구장에 팔이 날릴 때도 마운드에서 던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화랑기와 공황기를 저는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정말 전주 야구장에 가잖아요. 쌍방울 레이더스랑 시합을 하러 가면 운동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과 심판들이 관중보다 더 많아. 그리고 관중석에 파울볼이 날아가잖아. 이렇게 안 주서 너무 많이 주는 거야. 오면 뭐 한 3-4개씩 가져가니까 안 주서. 난 이런 걸 눈으로 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잖아요. 진짜 그런 걸 보면 지금 잘 나간다. 난 주식이랑 똑같이 봐. 업앤다운이 있다고. 언제든지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눈 팔고 이렇게 자성의 노력을 안 하잖아요. 한순간에 또 다시 야구장에 와주십시오. 무릎 꿇고 빌 때가 있다니까요. 난 분명 올 거라고 봐. 정말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길 바라면서 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잖아. 우리가 그래서 너무 웃었어. 그냥 6회까지 하면 안 되나? 프로야구인데. 이거 빨리 6회까지 하고 그냥 끝내면. 왜냐? 너무 민망한 거야. 관중이 없는 데서 우리끼리 하면 1군 경기인데. 그런 경기를 그런 경기를 보지 않은 야구 팬들이 지금 이제 막 꽉꽉 들어차고 경기장도 예전보다 뭐 좌석도 이런 것만 보고 그 고생한 그 예전 시절 그 공황기를 모르고 지금만 보고 막 쓴소리를 해대고 잘난 척하는 건 좀 부정하고 싶어요. 불과 10년 전이잖아요. 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도 아니고 직접 야구하실 때 얘기니까 길어야 12년 13년. 내 프로 데뷔 첫 삼진 타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지 선생님 혹시 저를 타자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제가 프로 데뷔 첫 삼진을 잡은 사람이 김재박 감독이야. 그래요? 네. 처음 홈런 맞은 사람은요? 그건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기억하기가 싫어. 나는 항상 홈런 맞으면은 꿈이었으면. 근데 현실이지. 근데 제가 고졸 선수로는 1군에 스타트 시즌 개막과 함께 스타트 엔트리에 들어간 건 제가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였을 거예요. 91년도에. 그래서 제가 광주 그때 우리는 오비가 꼴찌였어. 오비 꼴찌 맞아요. 맨날 놀림받을 때야.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해태는 우승팀이고 우리는 8위팀이니까 개막전을 광주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중간 게트로 이제 올라가서 첫 상대가 김성환. 그리고 첫 삼진은 서울 와가지고 이제 LG랑 이제 첫 데뷔 선발전. 근데 이제 볼을 연달아 10개를 던졌어요. 1번 타자 스트레이트 포볼, 2번 타자 볼넷, 3번 타자도 투볼까지.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이 안 들어가? 네. 난 컨트롤 투수인데. 나는 강속구 투수가 아니야. 아, 그래요? 컨트롤 투수였어요? 근데 공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그랬는데 그때 첫 삼진은 김재범. 그리고 나서 2군 내려갔지. 네. 그 다음날 2군 내려갔어. 솔직히 그때 오비 공황기 기억나요? 그 오비 배웠어 제일 못하던 90년대 초반 고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지금 선수협 네, 얘기하다가 맞아요. 이 오비로 튀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번 짚자면 네. 오비 팬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만이었던 게 별로 화를 안 내. 오비 팬들이 그렇죠. 만약에 LG 팬 같았잖아? 롯데 팬 같았잖아? 버스 몇 번 불질렀어. 그리고 벌써 다 아작났어. 근데 오비 팬들 조용해. 저 그냥,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제 구동우 선수가 1선발일 때. 예. 구동우 선수 1선발이던 그 암흑기 시절에 오비 팬들 감사합니다. 구동우, 사랑. 김진규, 이진 이런 선수들이 네. 선수협 얘기, 또 뭐, 예전에 제가 야구 선수 하던 시절 얘기하니까, 참 추억이 생각이 나고 재밌네요. 근데, 앞으로도, 위험한 초대에서 야구 이야기 할 시간 또 많으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하고, 오늘 위험한 초대 첫 시간이라 초대 손님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성분 두 분이, 위험한 초대 첫 시간에 이 스튜디오에 와 주셨습니다. 두 분 초대 손님 모시기 전에 노래 하나 들을까요? 네. 노래 제목은 악플 그만입니다. 강병규가 불렀습니다. 닥쳐! 요요! HDN!